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21번째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석 PD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폭력의 역사와 그리고 미스틱 리버 두 영화가 동시에 가족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력의 역사, 그 영화 음악 담당이 하워드 쇼어, 굉장히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폭력의 역사의 사운드 트랙 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인공 이름이 톰입니다. 톰. 네. 끝났죠? 네, 노래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네요, 아주. 네. 하워드 쇼어의 톰을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전주에서 그 독립영화관을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다가 많이 가는데, 하여튼 전주는 뭐 전주영화제 열리니까 네네. 그 영화관 그런 조건이 좋아요. 그 독립영화들에 대한 조건이 좋아서 예술영화에 대한 좋아서 최근에 아마 영화의 집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뭐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네. 조건이 좋은데 뭐 상영 환경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그 독립영화관에서 추천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평론가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큐어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큐어. 저도 큐어를 이번에 첫 개봉을 했죠. 사실 예. 그게 98년도인가요? 거의 이제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첫 개봉을 했다고. 저도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보지 못했습니다. 네, 보시고요. 구르조아 기시 감독의 저는 네. 가장 이게 걸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걸작이고 다시 한번 봤고 아마 그때는 그냥 비디오나 그걸로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강렬했거든요. 네.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때 그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대단한 영원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큐어 보고 그리고 또 추천하는 영화 인사이드 레인이라고 있어요. 인사이드 레인이요? 예, 코엔 형제. 네. 코엔 형제 인사이드 레인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네. 전 사실 그게 개봉할 때 많은 영화관에서 상영은 못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사는 데서도 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블루레이 출시됐을 때 블루레이를 사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 너무 그냥 뭔가
어떤 영화의 느낌이랄까요, 사실. 그 촬영의 어떤 색감도 되게 일반적인 영화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나 그런 어떤 촬영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생히 기억에 남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 영화인데 네. 음악 영화의 그런 장르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네. 뻔하잖아요. 음악 영화들은 그 음악이 주제니까 스토리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음악 영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네.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는 예술가들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막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그래서 없는. 데뷔를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약간 수미상관포로서 자기 도돌이 피처럼 게 돌아오는 네, 그런 그렇죠.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음악의 오디세이 같은 오디세우스 같은 그런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 과정을 다룬 아주 훌륭한 영화고. 네네. 나는 그때 포크 세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는 내밀한 내부를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고. 코엔 형제가 사실 음악 영화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코엔 형제가 시도한 첫 음악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독특한 음악 영화죠. 네. 예. 그리고 디어 헌터. 예. 보셨나요, 그 디어 헌터?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재개봉을 했다고. 재개봉이죠. 예. 네네.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디어 헌터거든요. 이게 2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그 베트남전 다룬 영화예요. 베트남전 후유증을 다룬 영화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일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그 베트남전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그걸 그냥 어쨌든 뭐 영화적 장치라 끼워넣은 거죠. 네네. 그게 사실은 약간 오게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노동자들이거든요. 이 젊은 노동자들이 어쨌든 뭐 한 방에 그러니까 돈 벌러 간 거죠. 사실은 얘들이 뭐 무슨 뭐 명분이 있어서 간 거 아니지 뭐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건 아니죠. 그냥 권력자들이 만드는 어떤 프레임이지만 그냥 얼떨결에 어쨌든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냥 붕괴된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영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내면의 풍경들 아픈 그런 후유증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봤을 때 정말 되게 짠하게 봤던 영화거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났던 장면은 이 주인공이 로버트 드니로예요. 로버트 드니로, 네네네. 메릴 스트립, 존 카잘, 존 세비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다음에 한 명이 저 기억이 크리스토퍼 월큰 누나고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좀 나름 따뜻한 공동체예요. 특히 그 공동체를 강조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결혼식 장면이 한 30분 동안 이어져요. 그만큼 이제 그 공동체가 노동자들의 그런 서민들의 적이지만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민자들이거든요. 네. 이민자들의 그런 결혼 풍습에 맞는 그런 축제를 밤새도록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왜 결혼식장이 저렇게 길까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후반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서로 뭐 정말 서로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주인공이 갔다가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겠죠. 네. 근데 주인공이 그 마을에 프랜카드까지 걸려 있는데 거기를 그냥 택시 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서 다른 그 마을에 가서 그냥 모텔에 들어가서 하루 쉬었다가 몰래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명은 약간 거의 팔다리가 잘려서 소식도 모르고 게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하는데 그 상해 병원 같은 데에서 이제 하고 한 명은 그냥 베트남에 남아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공포가 너무 심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잡혔을 때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되게 심약한 청년인데 그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아픈 그 전쟁의 그런 흔적이 지울 수 없는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에 그럴 거예요. 이 가해자들인데 늘 왜 이들이 아파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그들이 뭐 힘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어쨌든 강제로 됐건 징병이 됐건 아니면 자기가 자청했건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아마 자원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내면의 아픔들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 디헌터가 사슴 사냥꾼이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사슴 사냥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끝내 사슴 장면이 나오는데 끝내 총을 쏘질 않아요. 왜냐면 그 전쟁을 한번 겪고 나서 그게 절대로 총을 쏠 수 있는 사슴이 어쩌면은 그런 베트남의 민중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했던 그런 겨냥했던 그런 시민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디언트도 한번 보시고 카바티나 카바티나 한번 들으면 좋은데 여기는 안 되겠네. 카바티나라고 그게 계속 연주가 되거든요. 그게 참 그 영화를 좀 살리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 얘기들 나눴고요. 이 영화 미스틱 리버랑 이제 폭력의 역사인데 미스틱 리버는 아시겠지만 그 클린트 이스트 감독 영화 감독이고요. 여기에 대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연기파배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렇죠. 쇼펜이 나오고 쇼펜 나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배우죠. 쇼펜 나오고 그다음에 데드맨 워킹의 감독 팀 노비스. 이 팀 노비스가 영화도 몇 개 연출했는데 데드맨 워킹이 저는 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곱살인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케빈 베이컨. 네네. 케빈 베이컨도 굉장히 멋진 배우들이죠. 이 사람들 나오고요. 이 사람이 되게 세 명의 친구인데 어린 시절에 팀 노비스가 놀다가 팀 노비스만 어떤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요.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팀 노비스는 아예 거기서 정체돼 버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다운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팀 노비스가 의외로 키가 커요. 굉장히 큰 키인데 그 성폭행의 그 후유증을 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어른의 모습, 트라우마 때문에 그를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는 그 팀 노비스는 그날 이후로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고, 근데 그날 현장의 친구들 3명만 있었지만 그 친구들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어색해지는 거죠. 그런 아픈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음악 듣고서 더 해결을 하겠습니다.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클린트 이스트가 또 음악 감독까지 하거든요. 팔방미인이긴 한데 네. 클린트 이스트가 음악 감독이었던 메인 타이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 들었습니다. 음악들이 다 짧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되어서. 네, 그 영화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어렸을 적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놀다가 그렇죠. 그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에다가 이름을 남기죠. 예. 그러다가 경찰로 보이는 어떤 어른이 접근을 하고 그 중에 한 아이인 데이브만, 팀 로빈스가 연기한 팀 로빈스가 이제 데이브만 이렇게 차에 데리고 가는데 그쵸. 그게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어른이 된 모습으로 맞아요. 영화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팀 루비스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 친구들 나름의 좀 네.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지미라고 해서 저기 쇼펜이죠. 쇼펜이 사실은 네. 그 동네에서는 약간 건달 잘 나가는 건달이죠. 네, 네. 건달을 약간 조폭 비슷한 건달인데 영화 처음에는 약간 그냥 좀 친절한 상인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죠. 네,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나름 어둠의 네.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배우인데 그 쇼펜의 딸이 사실은 살인당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실종이 되고 실종이 되고 이제 또 시신이 또 발견되는 맞아요, 과정이 이제 영화 초반인데 그 거기에 대한 어떤 미스터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딸을 죽인 이제 범인을 이제 추적하면서 그렇죠. 그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가 좀 더 거기에 부각되는. 이제 네, 형사인 네, 그 케빈 베이컨이 형사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용의자로 지목되는 건 또 그 네, 팀 노비스죠. 네, 데이브가. 팀 노비스가 그 딸을 죽인 그런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벌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스포일러긴 한데 네,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미국을 지탱하는 근간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과 네, 가족이잖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하죠. 뭐 어쨌든 가족이 많이 붕괴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굉장히 이들한테 튼튼한 성체고 또 인디언과 야만의 공격에 끔찍하지 않은 독수리 요새가죠. 예. 근데 하지만 이 감독들이 이런 튼튼한 성체에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어요. 제가 왜 트로이 목마라고 했냐면은 가족을 건드리는 감독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둘 다 건드린 거죠. 클린트 이스트도 건드렸고 네. 일단 폭력 역사도 얘기했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영화가 보면은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반가족주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가족주의가 신화잖아요. 그걸 깨트린 감독은 사실은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에요. 그 감독의 영화들을 이렇게 대체로 보면 가족이 거의 해체되었거나 붕괴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성난항소 보면은 네.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요. 그 감독은 아주 노골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이데올로기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을 바탕으로 한 그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가족이 바탕이 되는 영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또 다른 측면의 진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죠. 사실은 미국의 가족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떤 위장된 그런 뭐랄까 뽀삽 처리한 네네. 그런 화면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뭐라 하죠? 그 쇼윈도 부부, 쇼윈도 가족처럼 그런 느낌을 마구 파괴해버리는 게 저기죠. 저희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죠. 네, 첫 방송할 때 아메리칸 뷰티도 네, 그렇죠.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주제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강기에 빠져 있는 어쩌면 미국을 쿡쿡 찌르는 게 이제 이런 성체 트리의 목마 안에 있는 병사들이 그 막 미국을 찌르는 것처럼 이 감독들도 그런 야만의 역사를 지탱해온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위대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지만 이웃들에겐 착취자이면서 억압자인 가족의 두 얼굴을 보여주죠.
네, 짐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그런 어떤 양면적인 그렇죠. 모습을 짐이 쇼펜이 연기한 영화에서는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그 결국 더 나아가서는 이제 테러나 전쟁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테러의 대리 전쟁의 희생물을 만들잖아요. 미국의 그런 모습 절대로 자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하지 않고 다 다른 나라에서 계속 전쟁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9.11 테러도 되게 안타깝긴 했지만 네. 미국의 갑질에 분노한 이웃들이 미국의 그런 공격한 놀라운 사건이죠. 이 영화가 9.11 테러가 일어난 거의 직후에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개봉했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9.11 테러는 이제 미국의 자존심을 꾸긴 사건이죠. 미국의 아버지들의 자존심을 꾸겨졌고 그 자존심의 아버지들이 이제 전쟁에 나선 게 뭐 이제 이라크전 했던 거죠. 자존심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틱룸에도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을 살인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아내가 그 케빈 그 팀 노비스를 사실은 네. 결국에는 죽이죠, 그죠? 네. 살인했는데 근데 그를 가장 끔찍한 장면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껴안죠.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피 묻은 아버지들은 다시 가족의 왕이 되는 거죠. 밖에서 어떤 일을 하건 그냥 당신은 왕이야. 또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며 임무를 수행했던 독일 장교도 집에 들어서는 굉장히 인자한 아버지였죠. 그게 예루살렘의 재판이라고 해서 누구지? 그 한나 아렌트의 네네. 그 책에 나오면 되게 이 사람 충격받은 거죠. 아이히만의 재판장을 보면서 그 나치 전범인 가장 핵심적인 그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 그 집안에서는 난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악이라고 얼굴에 쓰이는 게 아니다. 단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기능적으로 수행할 뿐이다. 그걸 나른 거죠.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던졌는데 이제 어쩌면 이게 괜히 그런 전범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는 그거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악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정말로 그거를 깨어있지 않고 그거를 각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균형감을 갖지 않으면은 당신도 똑같은 아이만이 될 수 있다. 나치 전범이 될 수 있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나치 이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특히 그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을 보시면 보셨죠. 네네.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살바도 뭐죠? 세바스티앙 살가도도 네. 더 이상 찍다가는 이제 더 이상 막 인간에 대한 합렬을 느껴서 그쵸. 네. 떠나게 되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각성하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정신,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건 반복 제2의 나치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해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영화들에서도 네,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좀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복수를 하게 된 게 시카리오에서도 보면은 네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스를 찾아가서 끝내는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약 조직의 어떤 하수인들도 사실 그냥 자기 가족을 좀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가장이었다라는 것.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또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장면을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미의 딸이 살해당했고 그 딸의 범인을 지미는 어떻게 보면 좀 자경단이나 어떤 복수로서 조금 이제 추적을 하고 경찰인 그 케빈 베이컨, 숀도 경찰으로서 이제 추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되게 좀 총기 오발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냥 좀 우연히 사고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그런 어떤 가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딸의 죽음이나 이런 사건 같은 건 좀 필연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팀 루비스가 범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정말 좀 오해를 받은 거고. 네. 참, 그래서 그런 불행의 역사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런 강물이 유일하게 흐르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 아래는 어떤 것들이 또 담겨져 있을까라는 게 그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청부 살해를 하고 총을 그 강에다가 계속 빠뜨리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약간 그 장면도 떠오르는 그런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들어본 것 같습니다. 메디테이션 샵3 클린트 이스트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네, 영화 사운드트랙 메디테이션 샵3 들어보셨습니다. 아, 이젠 데이비드 크로넨베르그 영화 폭력의 역사. 네. 하여튼 이 폭력의 역사는 어떤 미스팅 이번은 사실은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스타일은 고전주의 그러니까 고전주의 영화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폭력의 역사는 서사 중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작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끈끈하게 묘사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사실 영화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영화의 시놉시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영화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영화 이야기 좀 단순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장면이 그게 인상적이에요. 오프닝 장면. 네. 최근에 뭐 이동진의 그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상적인 오프닝 씬인데 아, 네네. 그 장면도 그래요. 처음에 그죠. 일상적으로 정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가용이 네. 딱 하다가 섰다가 다시 조금 가서 네. 멈추고서 확인하고 들어오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네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짧은 거리인데도 엄청난 그런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차를 이제 움직일 때 조금 이렇게 노래를 좀 크게 틀고 조금 스르르 움직이다가 일이 다 끝나니까 노래를 이렇게 조금 끄고 하는 어떤 디테일들이 엿보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크로넨의 영화 폭력의 역사는 이제 미스틱 리버와 대척점에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게 태도는 다른 영화죠. 한때 마피아의 에이스였죠. 이 주인공 톰이 에이스였는데 조용히 손을 씻고서 조용한 숲에서 지내고 있었죠. 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시 폭력의 수용들이 휘말립니다. 그 전에 있던 그런 조직들이 다시 와서 이 친구를 이제 끌어들이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피를 묻히고 집으로 들어오죠. 네네. 어쨌든 일망타진하고 들어오죠. 한마디로 가서 엄청난 소유자거든요. 힘을 가진 소유자거든요. 근데 그걸 조용히 이제 숨기고 살았는데 네. 건드린 거죠. 다시. 사실 영화를 볼 때 한 중반 정도에서 그 어떤 반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톰을 보고 조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뭐 일단 아내가 있었을 테니까 그냥 부정을 했겠지만 식당에서 톰이 그럼 톰이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어떤 미스테리가 일단 영화 중반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톰은 조이였던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네. 묻히고 들어오면 그냥 할리우드의 귀모 공식대로 하면 미스틱 리버 같았으면 네네. 그죠? 피를 묻히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뭐야 우리의 왕이야 하고 박수를 쳤겠죠. 또 힘도 워낙 있는 데다가 거기 보면 아들 레미도 사실은 학교 가서 맨날 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지면 나중에는 뭐 싸우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멋있는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어쨌든 그 동네 그 소읍에서는 정말 최고의 주먹이긴 하잖아요. 네네. 박수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쵸. 그 장면 때문에 그 피 묻은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되게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섬뜩한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에서 좀 잔인하다라고 할 장면들은 꽤 있는데 어떤 섬뜩함이나 이런 좀 소름 돋는 듯한 느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또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비 크로넨버그는 미스터 클레이트 이스트처럼 미국 가족의 신화의 오퍼컬을 날리긴 날려요. 다른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 클린트 이스트 감독의 그 어퍼컷은 그냥 약간 풍자하듯이 뭐랄까 약간 비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떤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회복되어가는 느낌이지만 좀 비꼬는 실제로는 느낌. 알고 보면 이게 진짜 미국의 얼굴인가?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이야기인가? 하는 거고 이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는 착잡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비 크로넨버그의나 장면이나 그렇게 끝나는 영화는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물론 그렇게 끝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어쩌면은 약간은 좀 알레고리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화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런 모습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미스틱 리버에서 시온 이제 경찰의 같은 경우는 이후 좀 아내와 별거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아내한테 전화 걸고 아내는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이 숀만 이렇게 자기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는 이제 입술이나 얼굴의 일부만 이렇게 나오다가 쇼니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어떻게 보면 진심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아내 얼굴이 전체가 드러나고 두 사람이 좀 재회하게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미스틱 리본은 우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것도 옳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 누구야 틴 노비스가 사실은 범인 아님에도 범인으로 죽고 그렇죠. 그 왕이라고 하는 거 장면은 사실은 비꼬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부조리아 현실이 부조리함을 네. 그냥 그대로 껴안으면서 그걸 가족이라고 인정하며 살고 있구나. 네네. 그런 모순을 껴안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착잡해하는 이런 가족들은 없을 건데 오히려 정말 이제는 그걸 껴안아야 될까? 이런 미국도 있네? 하면서 물론 미국에 대해서 뭐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착잡한 상태에 그걸 보여줬던 장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가족끼리도 이제 좀 서로 이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오히려 네네. 미스틱 리버처럼 그런 우리의 왕이야처럼 보여줬던 가족들이 많았지. 네네. 저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담긴 영화는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나서 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점을 처음에는 본받아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제 친구를 또 때리기까지 하지만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내가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면 저를 죽일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 이게 정말 일상 속에서 이런 섬뜩함이 기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또 폭력의 역사. 네. 그냥 한편으로는 미국이 어쩐 폭력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근데 그 네네. 작은 소업의 이야기지만 나는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작은 이야기를 큰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 폭력 역사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다루면서 섬세하게 다루면서 그게 확장되는 효과를 주었던 게 폭력의 역사였던 거였어요. 엄청나게 큰 저기를 다룬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단한 영화였고요. 그 대단한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영화고요. 어쨌든 가족의 얼토랑과 안과 상관없이 피문을 아버지는 살인자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나치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뻣뻣하게 버텨왔죠 그동안. 예.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도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학교에는 평수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아이들만의 카스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서민형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프리미엄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그걸 이렇게 분리되는 네네. 개토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상식이 지배하던 그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쌍샘교회라고 저쪽에 미원 쪽에 있는 거기다가 왔는데 네네. 거기가 도서관도 있어요. 책방도 있고. 이원이요? 미원이요. 네. 저쪽 청원 그 청주시 미원면인데 아, 네. 거기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 카페도 있고 네네. 어제 오늘 책 읽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네. 독서 휴가를 가졌죠. 근데 거기에 예배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쪽에도 이제 교육 작은 위탁형 대안학교를 해요. 거기에 상근자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그 자기 딸이랑 나와서 얘기하는데 신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뭐 편지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편지죠. 네네. 근데 자기 딸이 교회를 너무 가는 걸 좋아한다. 교회 오면은 이렇게 뭐 목사님부터 뭐 권사님, 사모님 하나하나씩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네.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걔그 오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 느꼈던 게 정말 아이를 그러니까 한나울이 아이를 기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도 이제 한 찬양을 인도하는 한 권사님이 나가 여자가 그러는데 아들이 따라 나와서 거기서 옆에서 막 같이 이게 뭐 노래 부르려고 하고 있고 또 동생인가 봐. 동생도 쪼르르 나와서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아이들이 그렇다고 우리는 보면 막 대부분 막 엄격하게 네. 소란스럽지 않냐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 백색 소음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좀 다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고산에서의 그 장날,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장날인데 거기도 아이들이 절반은 네네. 한 3분의 1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이 아닐까.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네네. 모두가 품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두 편의 영화들은 어떤 미국 영화기도 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가족주의나 이런 모습을 또 날카롭게 파헤친 영화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볼 점이 많은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블랙 에메랄드 블루스. 칼 이스트 커러텟인데 이스트드의 아들이 저기 만든 밴드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운드 트랙입니다. 네, 블랙 에메랄드 블루스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시 네. 제가 이제 글로 이제 그때 썼던 글들을 제가 근간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문사에도 투고한 건데 그때 음성 성모병원에 유승준의 장애로 알려진 그 음성 성모병원 원장이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근데 그 자살이 되게 씁쓸했는데 네네. 그 자살 내용을 보면 정성 카지노에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족들한테 미안한 구석이 있어서 떠넘기지 빚을 막기 위해서 아마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거죠. 근데 그때 거기에 우리 후배가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몇 달째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고 얘가 후배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네. 식물인간처럼 돼 있는 병원을 계속 출근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더라도 네. 껴안고 뭐 하는 건 뭐 당연히 인간의 본능일 수 있겠지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기업들 이렇게 망해도 자기 자손들이나 손자까지는 뭐 이렇게 유지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에 투자했던 주주들이나 그 사람들이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 씁쓸했던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지금 병원은 어떤 게 됐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이 영화 미스틱 립을 보면은 처음 장면, 끝장면에 유유 흐르는 강물이 영화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물은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나 비겁한 사람들이나 못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뭉뚱겨버리는 어떤 역사의 침몰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사필기정이라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네. 반드시
나쁜 길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온다.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길게 보면 그럴 것도 같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 당시에 기득권 쪽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역사의 강물을 바라보면 좀 사필기정이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필기정에는 또 안 좋은 추억이 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동생 그때 월드텔레콤이라고 지금 사라졌는데 네네. 그래서 일부 호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곳에 일을 하고 있었고 한참 노조를 만드는 때였거든요. 네네. 나도 이제 맥주 몇 두 잔을 걸치고 나면서 나는 박명록에게 사필기정을 믿습니다라고 쓰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이후 그 경영진들은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 몇백 명의 노동자를 거리는 내몰았고 아, 공장 네. 3년 차였던 큰형수도 거치게 다녔었는데 설날에도 출근해서 무능하고 그 잔혹한 경영진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렸는데 끝내는 뭐 그런 자비의 손길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가족 이기주의, 네네. 내가 아까도 초반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들 가족만 뭐 살아나면 장땡인 거죠. 전혀 그런 공동체나 연대 정신이 없는 그런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왔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음악 하나, 언론, 하워드쇼의 언론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의 역사 사운드 트랙입니다. 네, 하워드쇼의 폭력의 역사 사운드트랙 언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톰이라는 하워드쇼의 똑같은 노래, 똑같은 영화의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예, 분위기가 정반대죠. 그죠. 네. 또 제목이 언론이잖아요. 언론. 그렇죠. 예, 그 마지막 장면도 겹치잖아요. 네. 같이 있지만 집에 들어왔는데 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정말 냉랭한 네. 그 분위기, 그 분위기하면서 이 영화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거랑 참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병원이 어떻게 됐나. 네네. 병원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고 네네. 그때 그 그 노조위원장했던 후배는 지금 청주에 있는 작은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네. 월드텔레콤 노조했던 여동생은 회사를 그만둔 뒤 회사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지금 여기서 제약해서 일하고 있고 형수도 그냥 평온하게 살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평온은 어떤 평온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네. 저는 지금도 이런 게 오토 리버스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자기 가족들만 뭐 살아남으면 최선이다 하는 그런 경영진들 태도, 네. 그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이렇게 뭔가 가족이라는 구획 안에서 그쵸.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잘 지켜왔다라고도 생각하게 되지만 미스틱 리버에서 그 딸이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또 폭력의 역사에서 갑자기 식당에 이런 범죄자들이 들이닥치거나 하는 일들로 또 그게 또 깨지곤 하죠. 그러면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아서요. 아까 디언터 영화를 했었지만 디언터 영화에 굉장히 그 미장센이죠. 그 미장센을 장식하는 게 카바티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사실은 전에 그 왓챠에 기록할 때 평점 5점을 줬어요. 네네. 줬다가 지금은 이제 4점을 내긴 했는데 네네. 근데 그 영화의 흐름을 그나마 적당히 유지하는 게 사운드 트랙이더라고요. 카바티나. 그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를 좀 유지를 해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언터의 사운드 트랙 그 존 윌리엄스가 연주하는 카바티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